안녕하세요. 범죄 미스터리 전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족의 비극을 넘어 인간의 질투와 탐욕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어느 평화로운 마을의 농수로에서 발견된 시신,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혈육인 형이 동생을 살해하고 심지어 동생의 아내까지 차지하려 했던 이 엽기적인 사건을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평범했던 한 남자를 괴물로 만든 것일까요? 왜 그는 자신의 동생을 차가운 물속으로 던져야만 했을까요? 오늘 그 비극의 서막을 열어보겠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어느 이른 아침, 경기도 외곽의 한 한적한 마을 농수로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을 주민이 수로를 정비하던 중 무언가 커다란 물체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마네킹이나 쓰레기 더미인 줄 알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코를 찌르는 악취와 함께 인간의 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신은 이미 부패가 심하게 진행되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지만 그 옷차림과 특징은 얼마 전 실종 신고가 접수된 30대 남성 김모 씨와 일치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검안에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신에는 명백한 타살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누군가 고의적으로 시신을 유기한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대한민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소 성실하고 주변에 신망이 두터웠던 젊은 청년이 왜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발견된 것일까요? 사건의 시작은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집안에는 65세의 노모와 두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35살의 형인 그는 변변한 직업도 없이 매일같이 술에 의지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고 30살의 동생은 대기업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며 최근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까지 한 그야말로 어머니의 자랑이었습니다. 형은 언제나 동생과 비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 동생 반만 닮아봐라. 나이값 좀 해라. 라는 어머니의 잔소리는 형의 가슴 속에 독처럼 쌓여갔습니다. 형의 마음속에는 동생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가 자라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침묵을 지키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형이 독립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큰돈을 내주며 집을 나가 살 것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형의 삐뚤어진 마음은 이를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생이 자신을 집에서 쫓아내고 어머니와 재산을 독차지하려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피해의식은 망상이 되었고 망상은 곧 살이로 변했습니다. 동생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자신의 차례가 될 것이라는 비극적인 착각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돈 때문일까요? 아니면 형제 간의 깊은 갈등 때문일까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수록 드러나는 사실들은 우리를 더욱 소름 끼치게 만듭니다. 동생이 실종된 후 형이 보여준 행보와 가족들을 속이기 위해 늘어놓은 거짓말들, 그리고 동생의 아내를 향한 검은 속내까지. 지금부터 우리는 이 끔찍한 범죄의 재구성 과정을 통해 인간의 본성이 가진 가장 어두운 단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날 밤 농수로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동생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태연하게 일상을 살아갔던 형의 심리는 무엇이었을까요? 대한민국을 공포와 분노로 몰아넣었던 이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건이 터지기 불과 2주 전 이 평범해 보이는 가정의 공기는 이미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한 시골 마을의 작은 집이었지만 그 안에서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비극의 씨앗을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35살의 형 김 씨는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소주병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불공평함 그 자체였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30이 넘은 남자가 직업도 없고 가정을 꾸리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한 무능력을 넘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친척들이 던지는 언제 취직하니? 동생은 벌써 자리를 잡았는데 넌 뭐 하니? 라는 말들은 그의 심장을 예리한 칼로 도려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형의 방 바로 옆 거실에서는 동생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생은 30살이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했고 주변 사람들의 축복 속에 아름다운 아내와 결혼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동생은 어머니에게 효자였고 동네 어르신들에게는 싹싹한 청년이었으며 회사에서는 능력을 인정받는 인재였습니다. 이 극명한 대비가 형에게는 지옥보다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형은 생각했습니다. 왜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누구는 화려한 조명 아래 있고 누구는 이 어두운 방구석에서 썩어가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원망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투를 넘어선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에서 오는 파괴적인 감정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청년 세대의 갈등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학벌, 직장, 외모, 그리고 결혼 유무로 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냉혹한 잣대는 김씨 같은 낙오자에게 숨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빠져들며 세상에 대한 분노를 키웠습니다. 익명의 공간에서 그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소통하며 자신의 실패가 본인의 나태함 때문이 아니라 사회의 부조리와 잘 나가는 사람들의 독점 때문이라는 왜곡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오의 표적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성공한 인물, 바로 자신의 동생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태도 역시 형의 분노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65세의 어머니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지만 한국의 부모들이 흔히 그렇듯 자식들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자극을 주면 형이 정신을 차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내 동생은 이번에 승진해서 보너스도 받았다더라. 너는 술 마실 돈 있으면 차라리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해라. 어머니의 이 말은 형에게는 격려가 아닌 선전포고였습니다. 형은 어머니가 동생만 사랑하며 자신을 짐짝처럼 여기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해주는 밥조차 가시 돋친 듯 느껴졌고 집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기에 경제적인 압박이 더해졌습니다. 형은 몰래 사채를 써서 주식이나 코인에 손을 댔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빚 독촉 전화가 울릴 때마다 그는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반면 동생은 신혼 생활을 즐기며 새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형의 채무 사실을 눈치채고 형이 독립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상당한 금액의 전세 자금을 마련해 주기로 제안했습니다. 동생은 진심으로 형이 일어서길 바랐던 것입니다. 형, 이 돈으로 작은 방이라도 얻어서 새로 시작해봐.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진 형의 귀에는 이 제안이 이제 우리 집에서 걸리적거리니 돈 줄 때 꺼져라 라는 명령으로 들렸습니다. 형은 동생의 호의를 모욕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그는 동생이 자신을 집에서 쫓아내고 어머니의 사랑과 남아있는 재산을 독점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동생의 젊고 아름다운 아내를 보며 일그러진 욕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저 여자가 내 아내였다면, 저 직장이 내 것이었다면 이라는 상상은 곧 동생만 없으면 이 모든 것이 내 차례가 될 수 있다는 위험한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범행 전 일주일 동안 형의 일기장에는 입에 담지 못할 저주와 구체적인 범행 계획들이 적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농수로 주변을 산책하는 척하며 지형을 살폈고 동생이 귀가하는 시간을 체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당시를 회상하며 형의 모습이 평소보다 훨씬 차분하고 조용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폭언을 일삼던 그가 갑자기 순종적으로 변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폭풍 전의 고요라고 분석합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살인을 확정한 범죄자는 더 이상 말로 분노를 표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동생에게 고맙다는 말까지 하며 동생을 안심시켰습니다. 동생은
형이 드디어 마음을 잡았다고 기뻐하며 아내와 함께 형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함 뒤에는 날카롭게 갈린 칼날과 차가운 물속으로 밀어넣을 준비를 마친 악마의 계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 가족 간의 뿌리 깊은 비교 문화, 그리고 왜곡된 피해의식이 만들어낸 잔혹한 합작품이었습니다. 형은 동생의 행복을 자신의 불행의 원인으로 지목했고 동생의 존재를 지우는 것만이 자신이 살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그 비극적인 충돌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균열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고 화목해 보이던 가정은 단 한 번의 밀침으로 무너져 내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형은 그 선을 넘기 전 망설임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인간성을 상실한 괴물이 되어 있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피해자인 동생이 겪었던 심리적 압박과 당시의 상황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 참혹한 사건의 피해자인 동생 김 씨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는 단순히 운이 좋아 성공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헬조선의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일매일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아온 평범하고도 위대한 대한민국의 청년이었습니다. 30살의 나이에 번듯한 직장을 갖고 결혼까지 했다는 것은 그가 20대의 청춘을 얼마나 치열하게 희생했는지를 증명하는 결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성실함과 주변의 인정은 어두운 방 안에 갇혀 있던 형의 증오를 키우는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동생 김 씨의 하루는 새벽 5시 30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왕복 3시간이 넘는 출퇴근길을 견디며 단 한 번의 지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그를 성실함의 아이콘이라 불렀습니다. 상사에게는 예의 바르고 후배들에게는 따뜻한 선배였던 그는 사회생활의 고단함을 집에 와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SNS 비밀 계정에는 한국 사회의 청년으로서 느끼는 압박감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살아남았다.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기 위해, 아내에게 든든한 남편이 되기 위해 나는 오늘도 웃어야 한다. 라는 글귀들은 그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그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피로를 숨기는 법을 먼저 배운 청년이었습니다. 동생은 형에 대해 늘 죄책감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형이 자신을 지켜주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후 형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술과 도박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며 동생은 큰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형의 비난과 욕설을 묵묵히 받아내면서도 동생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벌어서 형이 새 출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자. 이것은 형제 간의 우애였지만 한편으로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 행해지는 한국 특유의 가족 책임주의의 비극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성공할수록 형이 초라해진다는 사실을 동생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동생의 결혼 생활은 짧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할 꿈을 꾸며 가계부를 썼습니다. 아내는 시어머니와 시형님을 모시고 사는 힘든 환경 속에서도 동생의 성실함을 믿고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동생은 아내에게 늘 미안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형도 곧 독립할 거고 우리도 우리만의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며 그녀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이 다짐은 형에게는 자신을 버리려는 음모로 들렸습니다. 동생이 아내와 행복하게 웃으며 미래를 설계하는 소리는 벽 너머 형에게는 칼날이 되어 박혔습니다. 동생이 누리는 소소한 행복 하나하나가 형에게는 박탈감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건 발생 직전 동생은 심리적으로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구조조정의 압박이 있었고 집에서는 형의 폭언과 어머니의 한숨이 교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머니의 65 새생신을 맞아 특별한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효자였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가
이제는 고생을 끝내고 편히 쉬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형에게 줄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적금을 깨고 추가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동생은 형에게 돈을 건네주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형, 이건 내 진심이야. 형도 이제 형만의 가정을 꾸리고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어. 동생은 이 돈이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김 씨가 착한 아이 증후군에 가까운 성향을 보였다고 분석합니다. 거절하지 못하고 모두를 만족시키려 노력하며 갈등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성격 말입니다. 그는 형의 눈빛이 변해가는 것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혈육인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라는 안일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은 한국 사회가 강조하는 가족애라는 환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형의 열등감을 해소해주기 위해 돈을 줬지만 그 행위 자체가 형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일격이 되었습니다. 네가 감히 나를 동정해? 네가 뭔데 나한테 돈을 주며 나가라고 해? 형의 뒤틀린 자아는 동생의 호의를 공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동생이 사라지기 전날 밤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요즘 형이 너무 조용하다. 차라리 화를 내던 때가 나았던 것 같다. 형의 침묵이 무섭다. 하지만 내일은 어머니 생신 선물을 사러 가기로 했으니 즐겁게 보내야지. 이것이 그가 남긴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동생은 끝까지 가족의 평화를 믿었고 형의 인간성을 믿었습니다. 그는 한국 사회의 평범한 직장인이자 아들이자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가 쌓아 올린 견고한 성취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형의 파괴 본능을 자극하는 목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만약 동생이 형의 열등감을 더 일찍 눈치채고 거리를 두었다면 어땠을까요? 혹은 우리 사회가 성공과 실패의 잣대를 조금만 더 관대하게 가졌더라면 형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동생의 성실함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실함이 빛을 발할수록 그 그림자는 형의 마음속에서 더욱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이제 곧 벌어질 끔찍한 비극 앞에서 동생의 그 따뜻했던 배려는 차가운 배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동생이 꿈꿨던 행복한 미래는 그가 믿었던 형의 손에 의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다음 파일에서는 사건 당일의 긴박한 공기와 형이 설치한 잔인한 덫에 대해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비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마을 곳곳과 집 안팎에서는 이미 불길한 징후들이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은 대개 대형 사건이 발생하기 전 주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동생 김 씨는 SNS를 활발히 사용하며 아내와의 일상이나 직장 생활에 소소한 즐거움을 공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의 타임라인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게시물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의 밝은 통화는 전혀 다른, 어둡고 초점이 맞지 않는 풍경 사진이나 의미를 알 수 없는 짧은 단어들이 나열된 글들이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김 씨가 요즘 많이 힘든가? 라는 걱정 어린 목소리가 나왔지만 정작 동생의 메신저 프로필 상태 메시지는 잠시 떠납니다. 찾지 마세요. 라는 차가운 문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동생의 성격상 직장이나 가족을 두고 무책임하게 떠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친구들은 의아함을 느꼈지만 형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동생이 요즘 여자 문제로 복잡한 모양이야. 새 삶을 찾고 싶다고 하니 좀 내버려 두자고. 형의 이 태연한 거짓말은 의심의 싹을 자르는 교묘한 방패막이가 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 마을 근처 농수로 인근에서 형의 낡은 트럭이 라이트를 끄고 장시간 서 있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담이 들려왔습니다. 평소 형은 운전을 귀찮아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방 안에서 보내던 사람이었기에 그의 심야 외출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또한 형의 방에서는 밤마다 무언가 긁어대는 듯한 소리나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듯한 소음이 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모는 그저 형이 독립을 준비하느라 짐을 정리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아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방을 치우는 모습이 대견하게만 보였을 뿐 그것이 동생을 지우기 위한 준비 과정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상 징후는 동생의 아내, 즉 재수 씨에게 도착한 익명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동생이 실종되기 며칠 전부터 그녀의 휴대전화에는 네, 남편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는 곧 너를 떠날 것이다. 라는 식의 이간질하는 메시지가 수신되었습니다. 발신 번호는 추적할 수 없는 가상 번호였지만 메시지의 내용은 소름 끼칠 정도로 집안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이를 알리려 했지만 그때마다 형이 나타나 동생이 요즘 회사 일로 예민하니 그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는 하지 마라며 말을 가로챘습니다. 형은 이미 집안의 정보 흐름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건 당일 아침, 동생의 행동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집을 나선 그는 아내에게 오늘 형이랑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 형이 드디어 내 진심을 알아준 것 같아 기뻐. 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동생은 형이 제안한 화해의 술자리 혹은 마지막 대화를 위해 농수로 근처의 외딴 창고로 향했습니다. 동생의 휴대전화 GPS 기록에 따르면 그의 위치는 그 창고를 마지막으로 끊겼습니다. 하지만 형은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동생은 그날 아침 짐을 싸서 나가는 것을 봤고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종 직후 형의 행동은 더욱 기괴해졌습니다. 그는 동생의 실종을 걱정하는 척하며 어머니와 재수 씨를 안심시키는 동시에 동생의 소지품을 하나둘씩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의 옷가지와 구두, 심지어 결혼 반지까지 집 뒤뜰에서 태우는 모습이 이웃집 주민에게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주민이 무엇을 태우느냐고 묻자 형은 동생이 꼴도 보기 싫다며 다 버리고 가라고 해서 대신 정리해주는 것이라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은 그 누구도 감히 짐작할 수 없는 공포였습니다. 동생의 직장에서는 무단결근이 이어지자 집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형은 너무나 태연하게 동생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러 갈 건이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동생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가족사진과 서류들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 일목요연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 범죄가 우발적인 충동이 아니라 치밀하게 설계된 시나리오였음을 시사합니다. 온라인상에서도 미스터리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실종된 동생의 계정으로 로그인한 누군가가 동생의 아내에게 이별을 통보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입니다. 사실 다른 여자가 생겼어. 미안하지만 나를 찾지 마. 아내는 이 메일을 받고 실신할 지경이었지만 형은 기다렸다는 듯 그녀의 곁을 지키며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놈은 원래 그런 놈이었어. 내가 옆에 있잖아. 내가 너를 지켜줄게. 형의 눈빛은 동생을 잃은 슬픔이 아니라 목표물을 차지한 포식자의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흉흉해졌습니다. 평소 동생을 아끼던 어르신들은 살아있는 사람이면 연락 한 통은 올 텐데 이건 필시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하다며 수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형은 이런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마을 잔치에 돈을 내거나 노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돌렸습니다. 동생이 사라진 자리를 형이 완벽하게 대체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가 자신의 것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진실은 차가운 농수로 밑 진흙과 물풀 사이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형이 짜놓은 정교한 연극 속에서 어머니와 아내는 남편이자 아들을 배신자로 오해하며 눈물 짓고 있었고 진짜 배신자는 그들의 곁에서 가장 선한 얼굴을 하고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형은 동생을 어떻게 유인했는지 그리고 그 잔인한 범행의 순간 동생은 어떤 심정이었을지 이제 우리는 그 어두운 밤의 진실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 보려 합니다. 침묵하고 있는 농수로는
곧 자신의 비밀을 세상 밖으로 뱉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의 공기는 날카로운 칼날 위를 걷는 듯한 긴장감으로 채워졌습니다. 형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열등감은 이제 단순한 부러움을 넘어 동생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빼앗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광기로 변질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약 열흘 전, 형제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동생이 형에게 독립자금으로 마련한 통장을 건네준 날이었습니다. 동생은 진심 어린 걱정으로 형, 이제 이 돈으로 형의 인생을 살아봐. 엄마 걱정은 내가 할 테니까 라고 말했지만 그 인생을 살아라 라는 조언은 형에게는 너는 여기서 필요 없으니 꺼져라 라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형은 그 자리에서 통장을 집어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뭔데 나를 가르치려 들어? 네가 돈 좀 번다고 내가 네 부하로 보이냐? 형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그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분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동생은 당황하며 형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형의 망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은 동생이 어머니를 가스라이팅해서 자신을 집안의 외톨이로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형은 동생의 아내, 즉 재수 씨에 대한 비뚤어진 집착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퇴근하고 돌아와 아내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볼 때마다 형은 방 안에서 벽을 주먹으로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자리는 원래 내 것이어야 했어. 내가 형이니까 내가 먼저 저런 여자를 만나고 저런 대접을 받아야 했어. 이 갈등의 정점에는 돈과 인정이라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형은 과거에 사업을 하겠다며 어머니의 쌈짓돈을 여러 번 가져다 날린 전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동생은 묵묵히 그 빚을 갚아주었지만 형에게 그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수치심이었습니다. 동생이 빚을 갚아줄 때마다 형의 자존감은 한 뼘씩 더 깎여 내려갔고 그 깎여 나간 자리에는 도끼가 차올랐습니다. 동생은 완벽한 아들,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는 공식이 가족 내에서 굳어질수록 형은 이 공식을 깨뜨릴 유일한 방법은 동생을 제거하는 것뿐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건 며칠 전 형은 술에 취해 어머니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엄마는 왜 쟤만 예뻐해? 내가 장남인데 왜 나한테는 기회조차 주지 않아? 65세의 노모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타일렀습니다. 너도 정신 차리고 살면 엄마가 왜 안 도와주겠니? 제발 술 좀 끊고 사람답게 살아라. 이 사람답게 살아라 라는 말은 형에게 마지막 방어 기제를 무너뜨리는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자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동생이 너무나 빛나기 때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동생이라는 태양만 사라진다면 자신이 다시 이 집안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끔찍한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형이 동생의 결혼 생활을 파괴하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그는 동생이 없는 틈을 타 재수 씨에게 접근해 교묘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내 동생, 밖에서 딴짓하고 다니는 것 같더라. 내가 봤어. 처음에는 믿지 않던 아내도 형의 반복적인 가스라이팅과 조작된 증거들 앞에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동생의 휴대전화를 몰래 훔쳐보며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있지도 않은 여자 관계를 만들어내어 동생을 파렴치한 배신자로 몰아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동생이 사라진 뒤 자신이 그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습니다. 동생은 형의 이런 행동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형이 최근 들어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고 고민을 상담하는 척하자 드디어 형제 사이가 회복되는구나 라며 안도했습니다. 동생은 형을 위해 마지막으로 함께 술 한잔하자며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판 무덤으로 걸어 들어가는 길임을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형은 그 약속 장소를 집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어두운 농수로 근처 창고로 정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동생과의 최후의談판을 준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기의 형의 심리를 사회적 고립에 따른 반사회적 인격 장애의 발현으로 분석합니다.
그는 자신을 피해자로 설정하고 동생을 자신의 삶을 훔쳐간 가해자로 정의했습니다. 그렇기에 동생을 죽이는 행위를 범죄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 정의로운 복수라고 정당화했습니다. 이런 비뚤어진 논리는 그가 범행 후에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태연하게 동생의 아내 곁을 지킬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형은 평소보다 유난히 밝은 표정으로 동생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정말 깊게 이야기해보자. 그동안 미안했다. 동생은 그 말에 감동하여 형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형제는 어둠이 짙게 깔린 들판을 지나 창고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걷던 형의 주머니 속에는 차가운 흉기와 밧줄이 들어 있었습니다. 동생은 앞서 걸으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형, 우리 이제 싸우지 말고 엄마 모시고 잘 살자.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형의 가슴에 닿았을 때 형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뿐인 생각이 스쳤습니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창고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동생이 자리에 앉아 술잔을 채우려던 순간 형의 표정은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너만 없으면 돼. 너만 없으면 모든 게 내 거야. 동생이 고개를 들었을 때 본 것은 사랑하는 형의 얼굴이 아니라 증오에 가득 찬 괴물의 눈빛이었습니다. 그것이 동생이 이 세상에서 본 마지막 시선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안의 기둥이었던 동생은 사라지고 오직 탐욕의 눈먼 형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비극의 임계점은 결국 피로 물든 결말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경기도 외곽의 황량한 들판, 차가운 바람만이 갈대숲을 헤치며 기분 나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창고 안의 공기는 이미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어 있었고 동생 김 씨는 형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몸을 떨었습니다. 형의 눈빛은 더 이상 자신이 알던 형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억눌러온 열등감과 광기가 뒤섞여 폭발하기 직전의 화상과도 같았습니다. 동생은 애써 웃으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형, 갑자기 왜 그래? 술이 많이 취한 거야? 일단 집에 가자. 엄마가 기다리셔. 하지만 형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동생을 뚫어지게 노쳐다보았습니다. 형은 나지막하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너는 끝까지 엄마 핑계를 대는구나.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효자였지? 네가 잘난 척하며 돈 뭉치를 내던질 때마다 내 기분이 어땠을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형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급기야 고함으로 변했습니다. 동생은 형이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동안 쌓여온 깊은 원망임을 깨닫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동생은 형을 진심으로 도우려 했던 자신의 행동들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형, 나는 형이 잘 되길 바래서, 형이 다시 시작하길 바래서 그런 거야. 동생의 항변은 형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형은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날카로운 금소금이 창고 안에 울려 퍼졌고 동생의 눈동자는 공포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너만 없으면, 그 잘난 너만 없으면 내가 이 집의 주인이야. 엄마도 나만 바라볼 거고 네 아내도, 네가 가진 그 모든 평판도 다 내 차례가 되는 거라고. 형은 마치 주문을 외우듯 같은 말을 반복하며 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동생은 뒤로 물러나며 필사적으로 빌었습니다. 형, 제발 정신 차려. 우리는 형제잖아. 이건 아니야.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형에게 혈육의 정은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범행은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형은 동생의 머리를 둥이로 내리쳤고 동생이 바닥에 쓰러지자 무차별적인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동생은 마지막 순간까지 형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뻗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폭력뿐이었습니다. 비명은 어둠 속에 묻혔고 창고 바닥은 붉은 선혈로 물들었습니다. 형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진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동안의 정적 속에서 형은 두려움을 느끼기는커녕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억누르던 거대한 벽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하지만 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범죄 영화에서 본 대로 철저하게 시신유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동생의 시신을 미리 준비한 대형 비닐과 포대로 겹겹이 쌓았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휴대전화를 꺼내 마지막 조작을 시작했습니다. 동생의 지문을 이용해 잠금을 풀고 미리 준비해둔 메시지를 아내와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미안해. 도저히 못 견디겠어. 다 잊고 떠날게. 찾지 마. 이 짧은 메시지 하나로 성실했던 동생은 한순간에 가족을 버린 무책임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형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동생의 시신을 자신의 낡은 트럭 짐칸에 실었습니다. 형이 향한 곳은 평소 봐두었던 마을 인근의 깊은 농수로였습니다. 그곳은 비가 오면 물살이 세지고 진흙이 깊어 물건을 던져 넣으면 쉽게 발견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형은 익숙한 솜씨로 트럭을 수로 근처에 세우고 라이트를 끈 채 동생의 시신을 차가운 물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풍덩 하는 소리와 함께 동생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형은 수로 위에서 한참 동안 물결을 지켜보았습니다. 잘 가라 동생아, 이제 내 인생은 내 거야. 형은 이 말을 마지막으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형은 소름 돋을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는 피 묻은 옷을 세탁기에 넣고 돌린 뒤 샤워를 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앉아있던 어머니와 재수 씨는 형에게 동생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형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동생이랑 술 한잔 했는데 갑자기 자기 인생이 너무 답답하다면서 울더라고요. 그러더니 짐 싸서 어디 좀 다녀오겠다고 차 타고 가버렸어요. 저도 말렸는데 소용없더라고요. 잠시 후 동생의 휴대전화로 보낸 가짜 메시지가 도착하자 집안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 성실한 애가 그럴 리가 없다. 이게 무슨 일이냐. 재수 씨 역시 믿을 수 없는 현실의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형은 그들 곁으로 다가가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놈이 정신 차리면 돌아오겠죠. 그때까지 제가 두 사람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형이잖아요. 형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의 눈은 이미 죽어버린 동생의 아내를 탐욕스럽게 훑고 있었습니다. 형은 동생을 죽임으로써 자신이 꿈꾸던 완벽한 삶의 첫 단추를 꿰었다고 믿었습니다. 이 범행의 잔혹함은 단순히 살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형은 동생을 죽인 직후 동생이 아내와 나누었던 내밀한 대화들을 떠올리며 그녀를 위로하는 척 다가갔습니다. 동생의 말투를 흉내내고 동생이 좋아하던 음식을 사오며 서서히 그녀의 경계심을 허물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아내는 남편의 형이라는 유일한 혈육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은 동생이 차가운 농수로 밑에서 부패해가는 동안 지상에서는 동생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그 자리를 자신의 것으로 채워넣고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인 농수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진흙 속에는 진실을 밝혀줄 동생의 시신이 남아 있었습니다. 형은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신했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진실은 결코 물속에 영원히 잠겨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이 끔찍한 연극은 이제 가장 추악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형은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준비하며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동생 김 씨가 차가운 농수로 밑으로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동생은 여자 때문에 가족을 버리고 도망간 불효자가 되어 있었고 그 소문의 중심에는 항상 형이 있었습니다. 형은 동생의 실종을 기회로 삼아 집안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시장에 가서 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거리를 사오는 등 전례 없는 효자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술에 절어 살던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동생이 나가니 형이 정신을 차렸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형은 그 칭찬을 비릿한 미소로 받아내며 속으로 쾌감을 느꼈습니다. 형의 가장 소름 끼치는 계획은 동생의 아내,
즉 재수 씨를 향한 접근이었습니다. 그는 슬픔에 잠겨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그녀의 방문을 매일 두드렸습니다. 그는 동생의 말투와 행동을 교묘하게 흉내내며 그녀의 죄책감을 자극했습니다. 내 동생이 정말 나쁜 놈이다. 너처럼 착한 여자를 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니? 하지만 기운 차려야지. 동생이 없으면 내가 네 보호자가 되어줄게. 형은 그녀의 손을 슬쩍 잡거나 어깨를 다독이며 신체 접촉을 늘려갔습니다. 남편을 잃은 상실감과 배신감에 몸부림치던 그녀에게 형의 존재는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지팡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형이 치밀하게 계산한 심리적 가스라이팅의 결과였습니다. 한 달이 차에 지나지 않아 형은 어머니에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어머니, 재수 씨가 저렇게 혼자 지내게 둘 순 없잖아요. 동생은 이미 떠났고 돌아올 기약도 없는데 차라리 제가 재수 씨를 책임지고 우리 가족으로 계속 같이 사는 게 어떨까요? 65세의 노모는 처음에는 경악했습니다. 유교적 관념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형이 재수 씨와 살겠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은 끈질겼습니다. 동생이 남긴 빚도 많고 재수 씨 혼자 나가면 어디서 어떻게 살겠어요? 제가 대신 동생 목까지 효도하고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형의 집요한 설득과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 앞에 노모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형은 동생의 아내에게도 같은 논리로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강하게 거부하던 그녀였지만 주변의 시선과 경제적 막막함, 그리고 형의 헌신적인 연기에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형은 동생이 아끼던 물건들을 하나둘씩 치우고 그 자리에 자신의 물건을 채워 넣었습니다. 동생이 입던 옷을 입고 동생이 앉던 식탁 자리에 앉아 동생의 아내가 해준 밥을 먹었습니다. 그는 동생의 삶을 통째로 탈취한 것입니다. 그는 거울을 보며 동생의 미소를 연습했고 밤마다 동생의 아내 곁에서 승리자의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그에게 농수로 미테시시는 이미 잊힌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의 완벽한 은폐 뒤에는 치밀한 조작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기적으로 동생의 휴대전화를 켜서 먼 지역의 기지국 근처로 이동한 뒤 가족들에게 잘 살고 있으니 찾지 마라는 식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경찰 수사를 혼선에 빠뜨리기 위한 알리바이 제작이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동생의 휴대전화 신호가 다른 도시에서 포착되자 단순 가출로 사건을 종결하려 했습니다. 형은 수사 상황을 꼼꼼히 체크하며 경찰이 자신의 집 근처로 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는 범죄 예능 프로그램이나 법률 정보를 탐독하며 시신이 완전히 부패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될 때까지의 시간을 벌었습니다. 형의 대담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생 명의로 된 보험금과 퇴직금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동생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은행을 드나들며 돈을 인출했고 그 돈으로 어머니에게 비싼 선물을 사주며 환심을 샀습니다. 이거 사실 동생이 숨겨둔 비상금인데 제가 찾아온 거예요. 라는 거짓말과 함께 말입니다. 어머니는 그 돈이 죽은 아들의 핏값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큰아들의 유능함을 칭찬했습니다. 형은 자신이 이 집안의 진정한 왕이 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형의 내면에는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었습니다. 술을 끊었던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젖은 몸을 이끌고 농수로에서 기어나온 동생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환각을 보았습니다. 그는 공포를 잊기 위해 다시 몰래 술을 마셨고 취기가 오르면 가끔 재수 씨에게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너도 사실은 동생보다 내가 더 좋지? 안 그래? 소름 끼치는 그의 질문에 그녀는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의 본성이 슬금슬금 고개를 들고 있었지만 이미 가정을 장악한 그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느 날부터인가 형의 집에서 풍기는 기묘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분명 형은 성실해졌고 집안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 집을 지나갈 때마다 이유 없는 한기가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형은
극도로 예민해져 농수로 근처를 서성거리며 삽을 들고 다니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시신이 떠오를까봐 혹은 누군가 그곳을 팔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완벽한 일상은 사실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처럼 형은 동생을 죽이고 그의 아내와 재산, 사회적 지위까지 모두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낙오자로 분류되었던 그가 가장 성공한 동생의 모든 것을 손에 넣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의 힘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자연은 결코 인간의 추악한 비밀을 영원히 품어주지 않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비가 내리며 농수로의 수위가 변하기 시작했을 때 그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동생의 존재가 다시 세상 밖으로 고개를 내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이 쌓아 올린 가짜 왕국은 이제 무너질 일만 남았습니다. 동생이 사라진 지 수개월이 흐른 시점, 형의 이중 생활은 정점에 달해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가정의 재건이었으나 그 이면에는 뒤틀린 심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재산 범죄나 치정극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자아가 열등감이라는 괴물에 잡아먹혔을 때 벌어지는 존재적 찬탈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형은 왜 동생을 죽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의 아내를 취하고 그의 자리를 대신하려 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그가 가졌던 깊은 심리적 гля적, 궤적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에게 있어 동생은 단순한 혈육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함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장남에게 거는 기대치가 유난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사회적 낙오자가 되었고 그 자리를 동생이 차지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극심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동생의 성공을 보며 기뻐하는 대신 자신의 몫을 빼앗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형인데 왜 나는 밑바닥이고 동생은 저 위에 있는가? 라는 질문은 곧 동생만 사라지면 그 위쪽 자리는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된다는 위험한 논리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그가 재수 씨를 취하려 했던 행위는 성적인 욕망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전리품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동생이 가진 것 중 가장 가치 있고 상징적인 존재인 아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므로써 자신이 동생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려 한 것입니다. 그는 동생의 아내와 함께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들 때마다 자신이 동생의 영혼까지 완전히 지배하고 파괴했다는 승리감에 도취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통째로 삼키려는 포식자의 욕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승리감으로만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형은 갈수록 심각한 강박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는 동생의 말투를 흉내내는 것에 집착했고 동생이 평소에 좋아하던 반찬이나 습관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정말 동생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리플리 증후군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 것입니다. 그는 거울을 보며 동생처럼 웃는 연습을 하다가도 문득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추악한 진실을 마주할 때면 발작적인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애꿎은 노모나 재수 씨에게 화풀이를 하며 자신의 불안을 감추려 했습니다. 또한 형은 한국 사회의 가족주의라는 방패 뒤에 숨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재수 씨와 사는 이유를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포장했습니다. 이 뻔뻔한 명분은 어머니의 도덕적 판단력을 마비시켰고 주변 사람들의 의심을 차단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가족을 위한 희생으로 재정해야 하는 자기 합리화의 달인이었습니다. 범죄자가 자신의 행위를 정의로운 것으로 믿기 시작할 때 그 잔혹함은 극대화됩니다. 그는 농수로에 버려진 동생을 떠올리면서도 너는 원래 우리 가족에게 짐이었어. 내가 너 대신 더 잘하고 있으니 너도 억울할 것 없지 않느냐며 죽은 자와의 대화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형은 성공 지상주의가 낳은 괴물이기도 합니다.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비뚤어진 가치관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생을 죽여서라도 얻어낸 평온한 일상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대소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개과천선한 장남의 이미지를 공고히 다졌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들을수록 그의 범죄의식은 옅어졌고 대신 그 자리에 오만함이 들어섰습니다. 나는 법보다 위에 있다. 나는 이 완벽한 시나리오의 주인공이다. 라는 오만함은 그가 나중에 수사관들 앞에서도 태연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을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완전 범죄를 향한 그의 집착은 역설적으로 그를 파멸로 이끄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는 동생의 실종을 확실히 하기 위해 너무 많은 가짜 증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동생인 척 보낸 메시지들, 조작된 목격담, 무리한 재혼 추진 등은 냉정하게 보면 너무나 자기적이었습니다. 평소 동생을 잘 알던 친구들은 조금씩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연락 한 통 없이 저렇게 생활을 바꿀 친구가 아닌데 라는 작은 의구심들이 모여 거대한 진실의 파도가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형은 그 파도를 막기 위해 더 큰 거짓말에 둑을 쌓았지만 그 둑은 이미 안쪽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형의 심리 분석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그가 노모의 눈물을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어머니가 동생을 그리워하며 울 때마다 동생의 험담을 늘어놓으며 어머니의 슬픔을 분노로 바꾸려 했습니다. 엄마, 그 자식은 엄마 생각 안 해야 해요. 여자에 미쳐서 나간 놈을 왜 기다려요. 이제 제가 있잖아요. 어머니의 기억 속에서 동생을 지워버리려는 이 시도는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정신적 살인이었습니다. 그는 육체적 살인을 넘어 동생의 존재 가치 자체를 말살하려 했던 것입니다. 결국 형이 파괴한 것은 동생의 삶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간성, 어머니의 평온, 그리고 한 여자의 인생을 모두 제물로 바쳐 가짜 왕관을 썼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한 그 순간, 사실은 가장 깊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농수로의 물이 마르고 시신의 유골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자연의 순리 앞에서 그가 쌓아 올린 탐욕의 탑은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져 내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파일에서는 마침내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그 운명의 날과 형의 가면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과정을 다루겠습니다. 동생 김 씨가 사라진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형의 연극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는 동생의 아내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챙겼고 노모는 큰아들의 변화를 기적이라 믿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결코 인간의 악행을 영원히 숨겨주지 않습니다. 그해 여름, 기록적인 폭염 뒤에 찾아온 기록적인 폭우가 평온하던 마을을 덮쳤습니다. 수위가 급격히 불어난 농수로는 거센 물살에 바닥의 퇴적물들을 뒤엎었고 비가 그친 후 물이 빠지면서 그동안 진흙 속에 깊이 잠겨있던 비밀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 한 분이 수로 근처에서 농작물을 살피던 중 물가에 걸려있는 하얀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축의 뼈라고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간 주민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진흙 범벅이 된 인간의 두개골과 뼈들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물속에 잠겨 있었던 탓의 살점은 거의 남지 않은 백골 상태였지만 뼈 사이에는 여전히 낡은 옷가지의 잔해들이 엉겨 붙어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과학수사대는 현장을 통제하고 대대적인 발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신발과 시계는 1년 전 실종된 동생 김 씨의 것과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에 퍼졌습니다. 형의 얼굴은 그 소식을 듣는 순간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평정을 되찾고 다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동생이 타지에서 잘 살고 있다고 연락까지 왔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필시 다른 사람의 시신이겠죠. 그는 경찰서로 달려가 오열하며
동생의 죽음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수사는 냉혹했습니다. DNA 감정 결과 발견된 유골은 실종된 동생 김씨 임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인을 분석하던 법의학자는 유골의 두개골에서 강력한 둥이에 의한 골절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사고나 자살이 아닌 명백한 타살의 증거였습니다. 수사팀은 동생이 실종된 이후 그가 보냈다는 메시지들을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동원되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동생의 휴대전화에서 발신된 메시지들이 전송된 위치가 형의 동선과 정확히 일치했던 것입니다. 특히 형이 동생을 봤다고 주장했던 날, 형의 트럭이 고속도로 CCTV에 찍힌 기록과 동생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가 겹치는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형이 구축했던 자발적 가출이라는 시나리오는 정밀한 과학수사 앞에 힘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경찰 조사실에서도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동생이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었는데 아마 그들에게 변을 당한 것 같습니다. 저는 동생의 가족을 지키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형의 방에서 동생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그리고 동생의 아내를 협박하고 회유하기 위해 작성했던 비밀 메모들을 찾아냈습니다. 또한 형의 트럭 짐칸 깊숙한 틈새에서 동생의 혈흔 반응이 검출되었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직감한 형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순간은 노모가 시신 안치실에서 아들을 마주했을 때였습니다. 65세의 노모는 형의 손에 이끌려 안치실로 들어갔습니다. 비록 하얀 뼈만 남은 상태였지만 어머니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유골 옆에 놓인 빛바랜 셔츠는 자신이 생일날 동생에게 직접 선물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강아지, 내 아들아, 왜 여기 이러고 있니? 어머니는 차가운 유골을 품에 안고 통곡했습니다. 그 옆에서 형은 여전히 위선적인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순간 자신을 부축하는 큰아들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집안 곳곳을 뒤지다이 형의 옷장에서 피 묻은 둥이를 발견했습니다. 형이 미처 처분하지 못하고 승리의 기념품처럼 숨겨두었던 범행 도구였습니다. 어머니는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큰아들을 신고해야 하는 어머니의 심정은 그 어떤 지옥보다 참혹했을 것입니다. 형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그는 엄마 왜 그래? 내가 이제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찰서 취조실에 앉은 형은 결국 모든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백은 참회라기보다는 자기 합리화에 가까웠습니다. 동생이 나를 무시했습니다. 나를 집에서 쫓아내려 했습니다. 나는 그저 내 것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형의 고백을 듣던 형사들조차 그의 비뚤어진 소유욕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동생을 죽이고 그 아내와 재산까지 차지하려 했던 그의 계획은 이제 전 국민을 분노케 하는 농수로 백골 살인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형의 가면이 벗겨지자 그동안 그가 베풀었던 친절들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계산이었는지가 만천에 드러났습니다. 동생의 아내는 자신이 남편을 살해한 자와 함께 살았다는 사실에 실성한 듯 울부짖었습니다. 화목해 보였던 가정은 단 한 명의 탐욕으로 인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농수로의 흙탕물 속에 진실을 묻을 수 있다고 믿었던 형의 오만함은 결국 자신의 파멸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잔혹한 범죄에 대한 법의 심판과 남겨진 자들의 치유할 수 없는 상처뿐입니다. 다음 파일에서는 사건 이후의 재판 과정과 이 사건이 한국 사회에 던진 묵직한 메시지를 정리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거대한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던 농수로 백골 형제살인 사건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사건의 잔혹한 만큼이나 뜨거운 취재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형 김씨는 체포 당시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수의를 입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범행의 잔혹함과 치밀한 은폐 과정을 조목조목 짚어나갈 때마다 그는 간혹 억울하다는 듯 혼잣말을 내뱉어 방청석에 공분을 샀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범행이 가족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사실들은 더욱 소름 끼쳤습니다. 형은 동생을 살해하기 전 이미 수개월 전부터 완전 범죄와 시신 부패 속도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해왔으며 재수 씨의 마음을 얻기 위한 심리학 서적까지 탐독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단순히 우발적으로 동생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동생의 인생 전체를 찬탈하려는 계획해 움직인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혈육인 동생의 생명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남겨진 가족들을 기만하고 동생의 아내까지 소유하려 한 행위는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반인륜적 범죄라고 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사건의 물리적인 심판은 끝났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지옥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65세의 노모는 한 아들은 차가운 흙 속에 묻고 다른 한 아들은 감옥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동생이 쓰던 방을 닦으며 차라리 내가 그때 그 돈을 주지 말걸, 차라리 내가 형을 더 엄하게 꾸짖을걸 이라며 끝없는 자책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그녀의 삶은 그날 농수로의 진흙 속에 함께 매몰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동생의 아내, 즉 재수 씨의 고통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남편을 죽인 살인마를 의지하며 살았다는 사실에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겪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모든 거울을 치워버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마치 남편을 배신한 죄인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결국 고향을 떠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어버렸고 이 사건은 그녀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낙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거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허물을 덮으려 했던 문화, 그리고 형제 간의 비교와 경쟁을 당연시했던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 괴물을 키워낸 것은 아닌가 하는 성찰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공한 자와 낙오된 자를 극단적으로 가르는 사회적 구조가 무능력한 장남에게는 견딜 수 없는 압박이 되었고 그것이 뒤틀린 소유욕으로 분출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후 한국에서는 가족 간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실종 사건 발생 시 초기 수사를 강화하는 이른바 동생보호법 논의가 활발해지기도 했습니다. 마을의 농수로는 이제 다시 평온을 찾은 듯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는 날이면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을 지나가기를 꺼립니다. 누군가는 그곳에서 동생의 흐느낌이 들린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형의 번뜩이던 눈빛이 물결 위에 비친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비극은 그만큼 강렬한 흉터를 남겼습니다. 형은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동생의 아내에게 편지를 쓰며 자신의 정당성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그의 모습은 악마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가장 가까운 얼굴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자극적인 범죄 실화가 아닙니다. 질투라는 감정이 통제를 벗어날 때, 그리고 사회적 압박이 인간성을 압도할 때 얼마나 잔인한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보여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 형에게 조금만 더 따뜻한 격려가 있었다면, 혹은 동생이 조금 더 일찍 형의 위험한 징후를 알아챘다면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고 하지만 그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지불해야 했던 대가가 너무나 컸습니다. 동생의 성실함과 배려가 죽음으로 돌아온 이 현실이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피고 우리 사회가 누군가를 낙오자로 낙인 찍어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울림과 경각심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의 피해자고 김 씨의 명복을 빌며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조금이나마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건의 이면, 그 끝없는 어둠을 파헤치는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잊혀서는 안 될 진실들을 계속해서 추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